안녕하세요. 여배우의 책방의 달세뇨입니다. 오늘 달세뇨가 읽어드릴 책은 미국의 추리소설 작가 앨러리 퀸의 피 흘리는 초상화의 비밀입니다. 논리와 추리를 중시하는 초기작부터 인간의 본성을 꿰뚫는 후기작까지 미스터리 장르의 발전을 이끌었던 앨러리 퀸은 수많은 작품들을 남겼는데요. 오늘 읽어드릴 피 흘리는 초상화의 비밀은 작가의 작품 활동 후반기에 발표된 단편 추리 소설입니다. 그럼 달세뇨가 읽어드리는 피 흘리는 초상화의 비밀 시작하겠습니다. 헛간이 붉은색으로 새롭게 단장되고 꾸불꾸불한 길가 울타리에 띄엄띄엄 덩굴 장미가 피기 시작할 때면 현세의 그레모톤 가문과 에임즈 가문 그리고 앵거스 가문을 찾아볼 수 있는 곳이 바로 나치토크 같은 장소이다. 여름이면 그곳 한가로운 언덕은 풍경화를 그리거나 나무 밑에서 타자기를 툭탁대는 아니면 자연의 무대 분장실인 밭이랑에 대고 미완성 식구를 웅얼거리는 아이 같은 어른들로 들끓었다. 이곳 식민지 사람들은 라이 위스키보다는 럼주를 더 좋아했고 럼주보다는 애플잭을 더 좋아했다. 그리고 그들은 거의가 유명한 사람들이었고 매력적인 대단한 달변가들이었다. 앨러리 퀸 선생은 펄 앵거스의 자신이 직접 만든 핫케이크도 맛볼 겸 칸디다 공연을 관람해 주십사 하는 초대장을 받고 나치토크를 방문 중이었는데 그 아름다운 여성이 마크 그레모톤과 미미가 어떻게 만났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을 때 코트를 거의 벗다시피 한 채로 현관에 앉아 애플잭 하이볼을 마시고 있었다. 그레모톤은 가무잡잡한 피부의 한 젊은 여성이 그의 아래쪽 지붕에 나타나 나바우 담요를 편 다음 옷을 벗고 햇볕 아래 몸을 눕혔을 때 맨해튼의 높다란 곳 어딘가에서 이스트강의 수채화를 그리고 있었던 듯 했다. 이스트강의 수채화는 15층 아래쪽 거리로 펄럭대며 떨어졌다. 그리고 잠시 뒤 그레모톤이 아래쪽을 향해 소리쳤다. 이봐요, 거기 아가씨. 미미는 깜짝 놀라 일어나 앉았다. 자신이 누워있는 지붕 바로 위쪽 난간에서 그레모톤이 그 무성한 금발 머리를 헝클어뜨린 채 환한 얼굴로 눈을 부라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레모톤은 끔찍한 목소리로 호령을 했다. 돌아 누워요. 그쪽 몸매는 다 그렸단 말이오. 앨러리는 소리내어 웃었다. 아주 재밌는 분이로군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앵거스 양이 이의를 제기하듯 말을 이었다. 미미가 그의 손에 들려있는 그림붓을 보고 순순히 돌아 누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레모톤은 햇볕 아래 드러난 미미의 가무잡잡한 등을 보고 글쎄 자기 아내와 이혼을 했지 뭐겠어요. 그의 아내도 몹시 현명한 여자였는데 그리고 그는 그 아가씨와 결혼했죠. 이런, 그건 너무 충동적이군요. 마크를 몰라서 그래요. 그 사람은 한때 붓을 꺾었던 화가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미미는 미의 화신이었던 거죠. 게다가 어떤 황제도 루쿨레티우스만큼 충실한 시인을 거느렸던 적은 없었던 듯 했다. 나치토크의
성공하지 못한 귀족 가운데 적어도 4명이 공개적으로 준비하진 않았지만 개인적으로 미미의 진실성을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니까 말이다. 여배우 펄 앵거스가 말을 이었다. 게다가 그들은 타고난 신사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레모토는 우람한 체구에 근육질의 몸을 지닌 남자였고 말이에요. 엘러리가 말했다. 그레모톤. 그거 참 희한한 이름이군요. 영국 사람이죠. 그의 부친은 귀족 집안의 맨 끄트머리에라도 붙어있기를 원하는 요투 조종사였고 모친은 앤 여왕이 후손을 남기지 않고 죽은 것을 영국의 큰 재앙으로 생각했을 정도로 정신적 무장이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적어도 이건 마크에게 직접 들은 얘기라고요. 앵거스 양은 말을 끝내고 감정을 잔뜩 넣어 한숨을 내쉬었다. 엘러리가 물었다. 그 사람이 전부인에게 조금 심했던 게 아닐까요? 그는 조금은 보수적 경향을 지닌 사람이었다. 앵거스 양이 놀란 눈을 하며 대답했다. 그렇지도 않아요. 그 여자는 자신의 힘으로 마크를 붙잡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게다가 늘 생각해오던 일거리까지 있었는걸요. 두 사람은 지금도 친구 사이로 지내고 있어요. 다음날 저녁 나치 토크 극장에서 자신의 자리에 앉아있던 엘러리는 그 비평적인 안목으로 어느 여성의 너무도 아름다운 등을 쳐다보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 완벽한 살결은 비단이나 진주조차 엄두를 못 낼 정도였고 그 가무잡잡하니 빛나는 등은 그로 하여금 무대와 앵거스 양 그리고 쇼 씨의 오래된 대화까지 잊게 할 정도였다. 불이 켜지면서 엘러리는 공상에서 깨어났고 그때서야 그는 자신의 앞좌석이 비어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재빨리 몸을 일으켰다. 보도에서 그는 소설가 에밀리 에임즈를 만날 수 있었다. 엘러리가 말했다. 이봐요. 예전에 어느 파티에선가 당신을 소개받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에임즈 양 맞죠? 그동안 잘 지내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당신이라면 미국 안에 있는 사람치고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가요? 레디 윅즈 가문만 빼놓곤 다 알죠. 에임즈 양이 대답했다. 불행하게도 그 여자의 얼굴은 보지 못했습니다만 단갈색 어깨에 황갈색에 멋지게 태운 등을 당신이라면 분명히 알 겁니다. 미미일 거예요. 에임즈 양이 반사적으로 말했다. 미미. 엘러리는 시무룩해졌다. 절 따라오세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인 곳에 가면 반드시 그 여자가 있을 거예요. 에임즈 양의 말대로 미미는 라운지에서 7명의 넋을 잃은 젊은 남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칠흑 같은 머릿결에 어린아이 같은 눈, 몸에 착 달라붙는 등이 패인 부드러운 드레스를 입은 채 빨간색 벨벳 의자에 앉아있는 여자는 폴리네시아의 여왕 같았다. 그리고 여자는 모든 것이 아름다웠다. 좀 비켜서세요, 짓궂은 양반들. 에밀리 에임즈 양이 주위의 남자들을 쫓아내며 말을 이었다. 미미, 여긴 퀸이라는 분이야. 퀸씨, 여긴 그레모톤 부인이에요. 그레모톤 부인, 영광입니다. 엘러리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러자 에임즈 양이 덧붙였다. 그리고 이쪽은 악마 선생 보르카 씨. 이상한 소개 방법 같았다. 엘러리는 미소를 지어야 할지 헛기침을 해야 할지 몰라 어리동절해하며 보르카라는 사내와 악수를 나누었다. 보르카 씨는
고전적 베니스 사람의 얼굴을 지닌 창백한 색깔의 칼날 같은 사람이었다. 그의 손에 삼지창만 쥐어준다면 영락 없는 악마였다. 보르카시가 가지런한 여우처럼 날카로운 이를 드러내 보이며 웃었다. 저는 에임즈 양의 열렬한 팬이죠. 에임즈 양은 그에게 등을 돌렸다. 퀸씨가 너에게 홀딱 반했나 봐, 미미. 어머나, 제 남편을 아세요, 퀸 선생님? 미미는 얌전하게 눈을 아래로 깔았다. 이런, 엘러리가 말했다. 선생, 아무리 그래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보르카시가 다시 그 하얀 이빨을 드러내며 말을 이었다. 그레모톤 부인은 자기 남편을 못 말리게 사랑하는 보기 드문 그리고 아름다운 부인이죠. 아름다운 부인의 아름다운 등이 둥글게 휘었다. 에임즈 양이 싸늘하게 말했다. 저리 가세요. 당신은 정말 귀찮게 구는군요. 보르카는 에임즈 양의 말을 전혀 마음에 두지 않는 듯 했다. 오히려 그는 경의를 표하듯 큰 절을 했고 그레모톤 부인은 더없이 조용하게 앉아 있었다. 칸디다 공연은 성공적이었다. 앵거스 가문 사람들은 마냥 즐거워했다. 엘러리는 햇살을 듬뿍 받으며 시골길을 돌아다녔고 엄청나게 많은 민물 송어와 핫케이크를 먹어치웠다. 그리고 미미 그레모톤을 몇 번이나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주는 즐겁게 지나갔다. 그가 미미를 두 번째 본 것은 앵거스 가문 소유의 두개 벌렁 드러누워 호수에서 꿈을 낳고 있을 때였다. 하나가 걸렸다가 운 좋게도 그의 낚시 바늘을 빠져나가는 순간 물 밑에서 물에 흠뻑 젖은 미미가 불쑥 올라왔다. 미미는 몸에 착 달라붙는 아른대며 빛나는 옷을 입고 있었다. 미미는 그를 보고 소리내어 웃으며 몸을 뒤틀더니 둑을 밀치고 호수 한복판에 있는 커다란 섬 쪽으로 헤엄쳐갔다. 가슴에 털이 잔뜩 난 뚱뚱한 남자가 조각배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는데 미미는 장난치듯 큰 소리로 그를 불렀다. 남자가 미미에게 웃음을 보냈다. 그리고 미미는 햇살 아래 맨 등을 눈부시게 드러내며 있는 힘을 다해 헤엄쳐 나갔다. 갑자기 미미는 그물에라도 걸린 사람처럼 헤엄치기를 멈추었다. 엘러리는 미미가 급격히 몸을 돌리고 물에 선 자세로 수영을 하며 섬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섬의 모래사장에 보르카시가 이상하게 생긴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다. 미미는 물속으로 들어갔다. 다시 물 위로 올라왔을 때 미미는 방향을 바꾸어 섬의 동쪽 끝머리에 있는 작은 만 쪽으로 헤엄치고 있었다. 보르카시도 섬 동쪽 끝에 만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미미는 다시 수영을 멈추었다. 다음 순간 미미는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듯 다시 모래사장 쪽으로 천천히 헤엄쳐 나갔다. 미미가 물을 뚝뚝 흘리며 모래사장으로 올라섰을 때 그 앞에는 보르카시가 서 있었다. 그는 가만히 서 있기만 했고 미미는 마치 그를 보지 못한 것처럼 그를 지나쳐갔다. 그는 허겁지겁 미미를 따라 숲으로 난 길로 들어갔다. 그 보르카시란 사람은 누구죠? 그날 저녁 엘러리가 물었다. 아,
그 사람을 만났나 보군요. 앵거스 가족들이 잠시 말을 멈추었다. 마크 그레모턴이 좋아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죠. 정치 망명자예요. 조금 모호하긴 하지만 그레모턴은 마치 노파가 고양이들을 모으듯 그런 방식으로 사람들을 모으죠. 보르카 씨는 여하튼 아주 끔찍해요. 그 사람 얘기는 그만하기로 하죠. 다음날 엘러리는 에밀리 에임즈의 집에서 미미를 다시 볼 수 있었다. 미미는 면으로 된 반바지에 화산 색조의 홀터를 입고 있었고 뻣뻣한 회색 머리를 지닌 시골 의사 베로 박사와 테니스 3세트를 막 끝내고 있는 참이었다. 여자는 느릿느릿 테니스 코트에서 걸어 나오며 잔디밭에 누워있는 엘러리와 에임즈 양을 보고 웃으면서 손을 흔들더니 라켓을 흔들며 호수 쪽으로 걸어갔다. 갑자기 미미가 달리기 시작했다. 엘러리는 일어나 앉았다. 미미는 정신없이 달려갔다. 클로버 들판을 가로지르다가 라켓을 떨어뜨렸지만 멈춰 서서 줍지도 않았다. 보르카 씨가 그 이상하게 생긴 지팡이를 겨드랑이에 끼고 숲 가장자리를 따라 빠른 걸음으로 미미를 따라가고 있었다. 엘러리가 천천히 말했다. 누군가 저 친구에게 예절 교육을 시켜야지. 에임즈 양이 말했다. 그냥 계세요. 베로 박사가 목에 흐르는 땀을 닦으며 코트에서 걸어 나오다 우뚝 멈춰섰다. 그가 달려가는 미미와 미미를 뒤쫓는 보르카 씨를 보고 입을 꼭 다물더니 두 사람을 따라갔다. 엘러리가 벌떡 일어섰다. 에임즈 양이 데이지꽃 한 송이를 꺾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그레모토는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미미는 끔찍할 정도로 자기 남편을 좋아하는 용감한 여성이고요. 그런 소리 말아요. 엘러리는 세 사람을 눈으로 쫓으며 말을 이었다. 만약에 저 친구가 골칫거리라면 그레모톤에게 얘기를 해야죠. 대체 어떻게 모를 수가 있단 말이오. 나지 토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마크는 특이한 사람이에요. 장점이 있는 반면 결점도 있죠. 혹시라도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그는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질투심 많은 인간으로 변할 거예요. 잠깐 실례해도 되겠소. 엘러리가 말했다. 그는 터덜터덜 숲 쪽으로 걸어가 나무 밑에다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어디선가 남자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그 쉰 듯한 목소리는 절망적이었지만 사뭇 도전적이기도 했다. 엘러리는 손마디를 꺾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돌아오는 길에 그는 비틀대며 숲속을 걸어 나오는 보르카 씨를 볼 수 있었다. 그의 둥근 얼굴에는 경련이 일고 있었다. 그는 터덜대며 조각배에 올라타더니 그 어설픈 솜씨로 그레모톤의 섬 쪽으로 노를 저어갔다. 그때서야 베로 박사와 미미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숲에서 걸어 나왔다. 엘러리가 돌아오자 에임즈 양이 조용히 말했다. 나치 토크에 있는 건장한 남자들은 모두 이번 여름에 보르카 씨와 한바탕 했을 거예요. 왜 그 친구를 이 마을에서 쫓아내지 않는 거죠? 이상한 짐승 같은 사람인걸요. 그는 몸 쓰는 데는 아주 겁쟁이에요. 자기 방어도 하지 못해요. 그런데도 용기 하나는 대단하죠. 그걸 보면 열정이 보통이 아닌 것 같아요. 에임즈 양은 어깨를 으쓱하며 말을 이었다. 이미 눈치챘는지 모르겠지만 베로 박사가 그를 때리지는 않았나 봐요. 혹시 상처라도 났다면 마크가 그를 집요하게 추궁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군요. 만약
그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MZ 양이 아무렇지도 않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마크는 그 짐승 같은 인간을 죽여버릴지도 몰라요. 앨러리는 그레모톤을 만났고 그레모톤의 4대 영주가 식민지의 자칭 식자라는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즐기던 조심스러우면서도 자연 발생적인 놀이들을 떠벌리기 좋아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 수 있었다. 몸짓으로 단어 알아맞히기, 구겐하임 놀이, 스무고개가 그런 놀이들이었고 그 놀이들에는 여러 가지 재치 있는 풍자들이 들어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은 일요일 저녁 베로우 박사의 집에서 일어났다. 베로우 박사는 신중한 태도로 이상한 장치를 보여주고 있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선으로 연결된 관 모양의 새로 된 구조물이었는데 아래쪽에 반짝이는 셀로판 심장이 달려 있었다. 그리고 그 심장 안에는 피처럼 보이긴 하지만 토마토 주스임에 분명한 용액이 들어 있었다. 베로우 박사가 몹시 음산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여자는 성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무 펌프를 눌렀다. 그러자 심장이 저절로 박동을 시작하며 붉은 물줄기를 뿜어냈고 그 물줄기는 바닥에 있는 노쇠를 타고 가래침을 뱉는 그릇으로 기분 나쁠 정도로 정확하게 떨어졌다. 사람들은 모두 허리를 잡고 웃어댔다. 초현실주의입니까? 혹시 자신이 미치지 않았나 의아해하며 앨러리가 공손하게 물었다. 앵거스 집안 사람들이 한숨을 내쉬었다. 저건 그레모톤에 피 흘리는 기계예요. 펄 앵거스가 숨을 헐떡이며 말을 이었다. 조니의 신경이란 거죠. 물론 그는 그레모톤의 절친한 친구고요. 대체 저걸로 뭘 하는 거죠? 가엾은 양반. 피 흘리는 심장 얘기도 모르세요. 앵거스 양은 앨러리를 끌고 미미 그레모톤의 맨 어깨에 기대어 있는 몹시 덩치가 크고 못생긴 남자에게로 갔다. 그는 미미의 긴 머릿결에 얼굴을 파묻고 정신없이 웃어대고 있었다. 앵거스 양이 말했다. 마크, 여긴 앨러리 퀸이에요. 그런데 이분께선 피 흘리는 심장 얘기를 모르고 있대요. 그레모톤은 그의 아내에게서 떨어지며 한 손으로 눈을 비비며 다른 한 손으론 앨러리를 더듬어 찾았다. 안녕하세요. 저기 있는 저 친구 조니 베로우. 저 친구야말로 못된 취향을 이렇게 멋지게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죠. 퀸, 나치 토크에서 뵙지 못한 것 같은데. 당연히 못 봤죠. 미미가 손으로 머리를 쓸어 넘기며 말을 이었다. 왜냐하면 킨 선생님은 펄의 집에 묵은 지 이제 며칠밖에 되지 않았고 당신은 그림을 그리느라 집에만 붙어 있었으니까요. 그럼 당신은 벌써 이분과 구면이라는 얘기군. 그레모토는 희죽 웃으며 그 큰 팔을 자기 아내의 어깨에 둘렀다. 앵거스 양이 졸랐다. 마크, 이분에게 그 얘기 좀 해줘요. 오, 그 얘기를 들으려면 초상화를 먼저 봐야지. 댁은 화가십니까? 펄 앵거스 양이 대신 대답했다. 앨러리는 추리소설을 쓰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추리소설을 쓴다고 하면 정말 이상하다고 하는데 당신은 그렇게 말하지 말아요. 그러면 이분이 화를 내시니까 말이에요. 그렇다면 더더욱 우리 그레모톤 가문의 제4대 영주를 보셔야겠군요. 추리소설이라고요. 맙소사. 이건 분명히 선생이 쓰고 있는 소설의
소재가 될 겁니다. 그레모토는 낄낄 웃으며 말을 이었다. 선생은 모든 걸 펄 양에게 일임하고 있습니까? 또다시 앵거스 양이 대신 대답했다. 천만에요. 이분은 지금 저희 집에 묵고 계세요. 시작해요, 엘러리. 이제 엘러리가 당신에게 질문을 할 거예요. 항상 그러시니까요. 어쨌든 난 당신 얼굴이 마음에 들어요. 그레모톤이 말했다. 미미가 나직한 목소리로 나섰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사람이 당신 얼굴을 자기의 벽화에 그리고 싶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엘러리가 힘없이 대답했다. 물론 와주시겠죠? 미미 그레모톤이 물었다. 좋습니다. 엘러리가 밝은 웃음을 보이며 대답했다. 퀸 선생은 자신이 별빛 아래 호수를 가로질러 그레모톤의 섬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발밑에 있는 자신의 옷가방과 노를 젓고 있는 덩치 큰 사내를 보고 자신이 어떻게 하다가 이곳까지 오게 되었는지 정확하게 기억해내려 했다. 선미에서는 미미가 황홀하다는 듯이 그를 쳐다보고 있었고 그들 사이에서 그레모톤의 넓은 어깨가 시간의 도리깨처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 엘러리는 약간 떨렸다. 그레모톤이 너무도 친한 친구처럼 보인다는 게 이상한 일이었다. 그는 펄 앵거스 양의 집에 들러서 엘러리의 가방을 직접 들고 왔고 엘러리에게 평화로운 생활과 토끼 사냥, 공산주의에 관한 지적인 토론, 티벳과 탄자니아와 호주의 숲을 찍은 16mm 필름 시사, 그리고 여러 가지 재미있는 놀이들을 약속하며 계속 이야기를 했다. 단순한 생활이죠. 그레모토는 껄껄 웃으며 말을 이었다. 아시다시피 우린 이곳에서 원시인처럼 살고 있답니다. 섬과 연결된 다리도 모터보트도 없어요. 다리는 우리의 자연스러운 고립을 방해할 것이고 게다가 난 시끄러운 걸 몹시 싫어하니까 말입니다. 혹시 미술에 관심이 있습니까? 그 분야는 잘 모르는 편입니다. 엘러리가 솔직히 시인했다. 학자들이 뭐라고 말하건 미술 감상에 반드시 지식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레모톤의 말이었다. 그들이 탄 배가 해변에 닿았다. 모래사장에서 커다란 사내의 그림자 하나가 나타나더니 그들을 맞았다. 숲속으로 들어가며 그레모톤이 설명했다. 제프라는 친구입니다. 그냥 직업처럼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며 살고 있죠. 감상이요. 미학의 기학 이론 같은 걸 전혀 모른다 해도 아마 우리 미미의 등은 감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 사람은 제 등을 내놓게 해요. 미미가 불평을 했다. 그러나 그다지 납득이 가는 말은 아니었다. 마치 구경거리처럼 말이에요. 게다가 저희는 제 옷까지 골라주는 걸요. 전 아예 반나절은 벗고 지내는 기분이에요. 그들은 집에 도착해 엘러리가 그들의 집을 감상할 수 있게 잠시 멈춰섰다. 온몸에 털이 많은 사내 뚱보 제프가 뒤쪽에서 걸어오더니 엘러리의 가방을 들고 말없이 걸어갔다. 희한한 집이었다. 각도나 치수, 벽까지 이상했다. 그 집은 거친 안반 위에 통나무를 잘라 만든 집이었다. 그레모톤이 입을 열었다. 그저 평범한 집입니다. 제 화실로 가시죠. 선생에게 그레모톤의 영주를 소개시켜
북쪽 벽은 온통 작은 네모꼴의 틀로 된 유리창으로 되어 있었다. 그리고 다른 벽에는 유화, 수채화, 파스텔화, 동판화, 석고, 목각 판화 등이 가득 걸려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천으로 덮어둔 커다란 액자 앞에 서 있던 보르카가 그들 쪽으로 몸을 돌리며 인사를 했다. 아, 보르카가 있군요. 그레모톤이 웃으면서 말을 이었다. 예수를 호흡하고 계시는군. 이교도 양반. 퀸, 이쪽은 우린 벌써 구면입니다. 엘러리가 정중하게 말했다. 그는 그 액자에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는지 몹시 궁금했다. 액자의 덮개가 비뚤어져 있었다. 그들이 들어와 그를 놀라게 했을 때 그는 그 액자 속을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었던 듯했다. 전 킨 선생님이 묵을 방을 준비해야겠어요. 미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지 않아도 돼요. 제프에게 맡겨요. 여기 제 벽화가 있습니다. 액자에서 덮개를 벗겨내며 그레모톤이 말을 이었다. 그냥 한쪽 귀퉁이를 장식할 준비 작품이죠. 새 예술관의 입구에 붙일까 합니다. 물론 미미란 걸 알 수 있겠죠. 엘러리 역시 당연히 알아볼 수 있었다. 그들은 엄청나게 큰 가무잡잡한 피부에 멋진 곡선미를 지닌 여자의 등을 보고 있었다. 그는 보르카 씨를 쳐다봤다. 그러나 보르카는 그레모톤 부인을 보고 있었다. 바로 이분입니다. 그레모톤이 말했다. 오래된 초상화는 북쪽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이 여간에선 닿지 못하는 곳에 놓여 있었다. 그것은 어두운 당밀색의 실물 크기 캔버스였는데 바닥에 똑바로 세워져 있었다. 그레모톤의 제4대 영주께서는 17세기의 의상에 묻혀 눈을 번뜩이고 있었다. 뚱뚱한 배와 번들대는 코가 이색적이긴 했지만 엘러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형편없는 그림을 본 적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레모톤이 씩 웃으면서 말했다. 잘생겼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쪽 의자에서부터 한아름이나 되는 이 그림은 성실하기 짝이 없는, 그러나 막일로 손이 굳을 대로 굳은 호가스의 어느 조상께서 그린 것이죠. 하지만 그레모톤의 영주님과 베로 박사의 그 작은 장난감 사이에 무슨 연관이 있다는 거죠? 엘러리가 물었다. 여보, 이쪽으로 오구려. 그레모톤이 말했다. 미미가 자기 남편에게 가더니 그 검은색의 머리를 남편의 어깨에 기대며 그의 무릎에 올라앉았다. 보르카 씨가 바닥에 놓여있던 팔레트 나이프에 걸려 비틀대더니 뒤로 돌아섰다. 보르카, 퀸 씨에게 술 한 잔 드리게. 그레모톤은 엘러리에게 눈을 돌리며 말을 이었다. 그러니까 그 귀족 출신인 내 조상님께서는 자기 아버지 영토에서 2마일 이상 벗어나 본 적이 없는 몹시도 곱게 자란 랭커스터의 처녀와 결혼하셨죠. 그 늙은 양반은 자신의 아내를 아주 자랑스럽게 여겼답니다. 그렇게 미인일 수 없었으니까요. 당신께서는 노예 시장에 검둥이를 선보이듯 당신의 아내를 자주 법정으로 데리고 나가 사람들에게 선을 보였답니다. 그레모톤의 기부인은 금세 런던의 많은 젊은이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었죠. 스카치 드시겠소, 퀸 선생? 보르카 씨가 나지막이 물었다. 아니요. 엘로이가 대답했다. 그레모톤은 말을 하면서 자기 아내 목에 입을 맞추었다. 그러자 보르카 씨는 스카치를 2잔이나
연이어 들이켰다. 다시 그레모톤이 말했다. 그러니까 자신의 자손들에게 책임감을 느껴서였는지 그레모톤의 영주께서는 결혼 직후 어떤 사람에게 돈을 주고 자신의 초상화를 그리게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런 고약한 작품을 남기게 된 거죠. 그렇지만 그 양반께서는 이 그림을 보고 너무도 기뻐서 그림을 이 성 안에서도 가장 눈에 잘 띄는 벽난로 위에 걸어놨답니다. 어쨌든 그 이야기에 의하면 어느 날 밤 그분은 관절염이 심했는데 잠을 이루지 못해 다리를 절뚝대며 뭔가를 가지러 아래층으로 내려왔다가 자기 초상화의 조끼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는 것을 보고 기겁을 했다고 합니다. 오, 설마 무슨 옛날 얘기 같은 농담이겠죠. 엘러리가 이의를 제기했다. 아닙니다. 그건 분명히 피였어요. 그레모토는 낄낄대고 웃으며 말을 이었다. 그 늙은 양반은 초상화를 보는 순간 금세 피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양반은 절뚝대며 다시 위층으로 올라갔죠. 자신의 아내에게 기적을 알리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앞서 말했던 그런 젊은 친구와 재미를 보고 있던 가엾은 여자를 보게 된 거죠. 물론 그 양반은 두 사람을 칼로 찔러 죽였죠. 그리고 내가 기억하는 바에 의하면 그 양반은 90살까지 사셨고 재혼까지 해서 작은 부인에게서 후손을 5씩이나 봤답니다. 하지만 피가... 엘러리가 제4대 그레모톤 영주에 먼지 하나 묻어있지 않은 조끼를 응시하며 덧붙였다. 그분 아내의 부정과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죠? 미미가 명확하지 못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거야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그게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레모톤이 자기 아내의 귀를 만지작거리며 설명을 계속했다. 그런데 그분이 칼에 묻은 피를 닦으며 다시 아래층으로 내려왔을 때는 초상화의 피가 말끔히 없어졌더라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전형적인 영국의 상징주의죠. 괴기스럽게도 음침하고 말입니다. 그 뒤로 그레모톤 가문의 며느리가 여린 풀을 찾아 옆길로 새면, 즉 젊은 남자와 부정한 짓을 하면 제4대 그레모톤 영주의 심장에서 피가 흐른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죠. 일종의 가문의 비밀을 누설하신 셈이로군요. 엘러리가 냉정하게 말했다. 미미가 자기 남편의 무릎에서 훌쩍 내려섰다. 마크, 전 좀 피곤해서요. 괜찮소. 그레모토는 그 길다란 팔을 쭉 내밀었다. 럼주는 어떻소? 그 술은 괜찮을 텐데. 아무래도 선생 방으로 안내해 드려야겠군요. 보르카, 미안하지만 불 좀 꺼주겠나? 미미는 마치 쫓기는 사람처럼 재빨리 나가버렸다. 실제로 보르카가 보기에도 그랬다. 그들이 나갈 때 그는 한 손에 스카치병을 든 채 찬장 옆에 서 있었다. 아침 식사 시간에 그레모톤이 말했다. 이거 참 꼴사납게 됐지만 절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건축가에게 전보를 받았는데 오후에 시내로 나가봐야 할 것 같군요. 제가 같이 가드리죠. 너무도 친절히 대해주셨는데. 엘러리가 제안했다.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돌아올 테니까 그때 운동이나 같이 하시죠. 엘러리는
그레모톤의 섬을 답사하기 위해 숲으로 들어갔다. 그는 섬이 땅콩 모양으로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섬은 최소한 30에이커는 되는 듯했고 가운데 부분만 빼고는 숲이 우거져 있었다. 그러나 자연적으로 그렇게 된 것인지는 그로서도 알 수 없었고 어쩐지 그 섬은 그를 울적하게 만들었다. 엘러리는 오래된 거의 눈에 띄지 않는 오솔길을 따라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호기심에 그 길을 따라갔다. 그 길은 바위투성이 지역을 지나 우룰창창하게 숲이 우거진 섬의 동쪽 끝부분 공터까지 가서야 끝이 났다. 그곳 공터에는 통나무로 지은 집이 하나 있었다. 지붕은 반 정도 내려앉아 있었고 벽에 댄 통나무는 부러진 뼈처럼 튀어나와 있었다. 버려진 오두막이군. 그는 그 집을 탐사하는 환상에 사로잡혔다. 오래된 장수라면 뭐가 있어도 있는 법이니까. 그러나 엘러리가 찾아낸 것은 궁지였다. 부석부석한 돌층계를 올라가던 그는 어두운 안쪽에서 새어나오는 목소리를 들었던 것이다. 동시에 그는 뒤쪽 숲에서 희미하게 커져오는 미미라고 부르는 그레모톤의 목소리를 들었던 것이다. 엘러리는 가만히 서 있었다. 오두막 쪽에서 미미의 환한 목소리가 들렸다. 감히 이럴 수가 없어. 내게 손대지 말아요. 이런 짓 하라고 당신을 여기까지 불러낸 줄 알아요? 보르카 씨의 호소하는 듯한 목소리가 들렸다. 미미. 그것은 마치 레코드판이 튀는 소리 같았다. 돈 여기 있어요. 이걸 가지고 당장 여기서 사라져버려요. 받아요. 여자의 목소리는 신경질적인 듯했다. 그러나 보르카 씨는 같은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다. 미미. 그리고 거칠거칠한 바닥에 발이 질질 끌리는 듯한 소리가 났다. 보르카, 당신은 발광한 짐승이야. 보르카, 소리를 지르겠어. 그땐 내 남편이. 보르카가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을 죽여버리겠어. 이젠 더 이상 참을 수가. 그레모톤. 덩치 큰 남자의 모습이 눈에 들어오자 엘러리가 소리쳤다. 갑자기 오두막 안에서 나던 소리가 뚝 그쳤다. 다시 엘러리가 말했다. 그렇게 걱정할 거 없습니다. 제가 부인을 잠시 납치해서 숲을 구경시켜 달라고 했습니다. 아, 그랬군요. 이마에 땀을 닦으며 그레모톤이 말했다. 그때 미미가 웃으면서 오두막 밖으로 나오더니 엘러리의 팔짱을 꼈다. 미미. 킨 선생님께 오두막을 구경시켜드리고 있었어요. 내가 없어서 걱정했나 보죠, 여보? 미미는 엘러리의 팔을 놓고 달려가 그레모톤의 목을 끌어안았다. 하지만 미미, 오늘 아침 당신은 내 모델이 되어준다고 했잖소. 그레모톤은 마음이 편하지 않은 듯했다. 그 큰 금발 머리를 이쪽 저쪽으로 몇 번이나 두리번거리다가 멈췄다. 제가 깜빡했어요, 마크. 너무 언짢아 하지 마세요. 미미는 그의 손을 잡아 그를 한 바퀴 빙그르르 돌리더니 웃으면서 그를 데리고 갔다. 멋진 곳이군요. 우두커니 서서 엘러리가 멍청하게 말했다. 그레모톤이 그를 뒤돌아보며 미소 지었다. 그러나 그의 회색 눈에는 뭔가 이상하다는 눈치가 담겨 있었다. 미미가 그를 숲으로 끌어당겼다. 엘러리는 자신의 아래쪽을 내려다봤다. 오솔길에 보르카 씨의 이상하게 생긴 지팡이가 떨어져 있었다.
그레모톤이 그것을 봤던 것이다. 그는 지팡이를 집어들고 오두막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오두막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는 밖으로 나와 지팡이를 자기의 무릎에 대고 부러뜨린 다음 호수 쪽으로 던져버렸다. 그리고는 그레모톤과 미미가 걸어간 오솔길을 따라서 천천히 걸어갔다. 그레모톤을 배웅하러 읍내로 나간 미미는 에밀리 에임즈, 베로 박사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베로 박사가 엘러리를 보며 설명했다. 저는 청진기를 들고 있는 시간보다 그린붓을 들고 있는 시간이 더 많은 사람이랍니다. 회화에 상당한 매력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곳 사람들은 제가 생각해도 기분 나쁠 만큼 건강하답니다. 미미가 한마디 했다. 우리 오늘은 수영이라도 좀 해요. 그리고 밤에는 야외에서 비엔나 소시지와 머시멜로우도 구워 먹고요. 선생님에게 진 빚도 갚을 겸 말이에요. 킨 선생님. 그렇게 말하면서도 미미는 그를 쳐다보지 않았다. 엘러리는 미미의 생기 발랄함이 어색하다고 생각했다. 미미의 볼은 검붉은 색을 띠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이 호숫가에 앉아 놀고 있을 때 보르카 씨가 모래사장에 나타났다. 그는 말없이 앉아 있었다. 미미의 얼굴에서 명랑함이 사라졌다. 한참 뒤 그들이 호숫가를 떠나오자 보르카 씨는 일어서서 어디론가 가버렸다. 저녁 식사 뒤 제프가 불을 피웠다. 미미는 추위를 타는지 에임즈 양 옆에 바짝 붙어 앉아 있었다. 뜻밖에도 베로 박사가 기타를 치면서 잘 알려지지 않은 뱃사람들의 노래 같은 것을 불렀다. 그제서야 엘러리는 미미가 맑고 아름다운 소프라노의 목소리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미미는 노래를 부르다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번뜩이는 눈빛을 보고 갑자기 노래를 그쳤다. 엘러리는 보르카 씨가 밤이 되면 늑대로 변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를 자세히 관찰했다. 가랑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재미있어하며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불은 제프가 발로 비벼 껐다. 그냥 묵고 가세요. 마크도 멀리 가고 없는데. 미미가 졸랐다. 날 우리 집까지 태워다 줄 수는 없겠지. 사실 당신 집에 있는 침대들이 좋긴 한데 말이야. 베로 박사가 신나서 말했다. 미미, 내가 같이 자줄까? 에임즈 양이 물었다. 아니야, 그럴 필요까진 없어. 미미가 천천히 대답했다. 엘러리가 막 재킷을 벗고 있을 때 누군가 그의 방문을 두드렸다. 킨 선생님. 누군가 속삭이듯 말했다. 엘러리는 문을 열었다. 컴컴한 바깥에 미미가 등이 파인 실내복을 입고 서 있었다. 미미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커다란 눈에는 애원의 빛이 담겨 있었다. 아무래도 부근의 화실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게 좋을 것 같군요. 엘러리가 제안했다. 엘러린 다시 재킷을 입었다. 미미는 말없이 그를 화실로 안내해 가더니 전깃불 하나를 켰다. 주위가 환하게 드러나면서 이글대는 눈길로 노려보고 있는 그레모톤의 제4대 영주의 초상화와 북쪽의 유리로 된 벽, 그리고 바닥에 떨어져 있는 팔레트 나이프가 보였다. 설명을 해야 할 것 같아서요. 미미가 의자에 깊숙이 들어앉으며 낮은 소리로 말을 이었다. 그리고 뭐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려야겠기에. 엘러리가 부드럽게 대꾸했다. 제게 해명할 거 없습니다. 하지만 부인 자신에게는 충분한 해명이 필요할 겁니다. 대체 이 일을 얼마나 오랫동안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역시 당신도 알고 있었군요. 여자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소리 없이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 짐승 같은 인간은 5월부터 이곳에 있었어요. 그런데 전 어떻게 해야 하죠? 부군께 말씀하십시오. 안 돼요.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그건 마크를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이건 제 자신의 문제가 아니에요. 만약 마크가 알게 되면 그이는 보르카를 서서히 목 졸라 죽일 거예요. 마크가 그런 짓을 못하게 제가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엘러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좋을지 몰라 잠자코 있었다. 보르카가 자살을 하지 않는 이상 그를 도울 길은 없는 것이다. 미미는 다시 소리 없이 흐느끼며 의자에 몸을 묻었다. 그만 가세요. 그리고 정말 감사했어요. 여자가 울먹이며 말했다. 여기 혼자 있는 게 현명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엘러리가 물었다. 그러나 미미는 대꾸하지 않았다. 엘러리는 자신이 완벽한 바보가 된 듯한 심정으로 화실을 나왔다. 그때 투실투실한 몸집의 사내 제프가 바깥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놀라지 마십시오, 킨 선생님. 접니다. 제프가 말했다. 엘러리는 안심하고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날 아침 그레모톤이 잠을 한숨도 못 잔 사람처럼 푸석푸석한 얼굴에 벌겋게 충혈된 눈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그는 몹시 활기차 보였다. 그가 달걀을 먹으면서 말했다. 이제 2번 다시 나가지 않는다고 약속하겠소. 왜 그래, 미미? 감기라도 들었소. 그날 아침은 덥기도 했지만 계속 더 더워질 것 같았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묻는 것도 당연했다. 미미가 그다지 돋보이지도 않은 옷에다 길다란 낙타털 코트를 입고 얼굴까지 이상하게 찡그리고 있었던 것이다. 몸이 좋지 않아서 그래요. 시내로 나간 일은 잘 됐어요, 마크? 미미가 창백한 미소를 보이며 물었다. 그는 얼굴을 찡그렸다. 계획이 바뀌었어. 설계도를 변경해야 할까봐. 그리고 당신 뒷모습을 다시 그려야겠어. 여보. 미미는 들고 있던 토스트를 내려놨다. 만약 제가 당신의 그림을 위해 포즈를 취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제게 화내실 건가요? 제게 좋다고. 그럼 내일부터 시작하지 뭐. 제가 더 이상 당신 그림의 모델이 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레모토는 갑자기 팔에 심한 통증이라도 온 사람처럼 잔을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내려놨다. 말을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물론 그렇겠지, 미미. 그레모톤의 대꾸였다. 엘러리는 신선한 공기를 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에밀리 MG 양이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조금 심했어, 미미. 만약 내가 남편에게 그런 말을 했더라면 뭐가 날아와도 날아왔을 거야. 엘러리로서는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다. 그레모토는 미소를 지었고 미미는 오믈렛을 조금씩 먹었고
베로 박사는 조심스러운 얼굴로 냅킨을 접었다. 제프가 짧게 깎은 턱수염을 극적대며 요란스레 안으로 들어왔을 때 엘러리는 너무도 반가워 하마터면 그를 껴안을 뻔했다. 제프가 불평조로 말했다. 도대체 스컹크가 보이질 않아요. 어젯밤 자기 방에서 자지도 않았나 봐요. 그레모톤 씨. 누가 어쨌다고? 그레모톤이 멍한 얼굴로 물었다. 보루카시 말입니다. 당신이 그림을 그려야 한다면서 그 양반을 찾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무 곳에도 보이질 않아요. 그레모톤은 금빛 눈썹을 한 곳에 모으고 미간을 찌푸리며 생각에 잠겼다. 에밀리 에임즈 양이 활기차게 한마디 했다. 그 사람이 호수에 빠져 익사라도 했다고 생각하세요? 오늘 아침은 정말 실망스럽군. 그레모톤이 몸을 일으키며 말을 이었다. 제 화실로 같이 좀 가주시겠습니까, 퀸 씨? 괜찮다면 제 그림의 사람들 얼굴에다가 선생의 얼굴을 그려 넣었으면 합니다.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밖으로 나갔다. 미미가 기운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두통까지 오려나 봐요. 엘러리가 화실로 들어섰을 때 그레모토는 주먹진 손으로 뒷짐을 진 채 다리를 벌리고 서 있었다. 방이 이상하게 혼잡스러웠다. 의자 2개가 뒤집혀져 있었고 캔버스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그레모토는 자기 조상의 초상화를 노려보고 있었다. 더운 바람이 그의 머리카락을 날렸다. 북쪽 유리로 된 창문 하나가 열려 있었던 것이다. 그레모톤이 침통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도저히 참을 수가 없군요. 그의 목소리가 으르렁대는 소리로 변해갔다. 그는 고통에 몸부림치는 사자 같은 소리를 냈다. 베로, 에밀리, 제프. 엘러리는 초상화 쪽으로 다가가 곁눈으로 그림자 쪽을 봤다. 막상 보기는 했지만 그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가 없었다. 밤사이 그레모톤의 4대 영주의 가슴에서 피가 흘렀던 것이다. 영주의 왼쪽 가슴에 젓갈색 자국이 선명하게 나 있었다. 그 젓갈색 가운데 일부분은 채 굳지도 않은 액체 상태로 3-4cm로 넓게 떨어져 있었다. 그레모톤의 제4대 영주의 조끼와 배에는 뭔지 몰라도 여하튼 꽤 많은 자국이 나 있었다. 그레모톤은 코를 킁킁대며 영주의 초상화를 벽에서 떼내더니 환한 불빛 아래로 내던졌다. 누가 이런 짓을 했지? 그가 갈라지는 목소리로 물었다. 미미는 자기 입을 가렸다. 베로 박사가 빙그레 웃었다. 어린 사내 녀석들이 오물을 아무 곳에나 발라놓는 못된 버릇들이 있지, 마크. 그레모토는 숨을 몰아쉬며 그를 쳐다봤다. 에임즈 양이 나섰다. 너무 그렇게 화내지 말아요, 마크. 이건 어떤 짓궂은 양반이 그냥 장난으로 한 짓일 거예요. 여긴 온통 그림 물감 투성이잖아요. 엘러리가 바닥에 떨어진 부상당한 영주의 초상화 쪽으로 몸을 구부리고 코를 킁킁 내더니 도로 몸을 세우며 말했다. 하지만 이건 물감이 아닌걸요. 물감이 아니라고요? 에임즈 양이 떨리는 목소리로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순간 그레모톤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미미는 눈을 감고 의자를 더듬어 찾았다. 저는 폭력의 흔적에 꽤나 익숙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건 말라붙은
핏자국 같군요. 피라고. 그레모톤이 소리내어 웃었다. 그는 발 뒤꿈치로 그레모톤 영주의 얼굴을 지니기더니 액자까지 발로 밟아 산산조각을 내버렸다. 캔버스는 손으로 구겨 난로 속으로 던져 넣어버렸다. 그는 성냥곽 하나를 통째로 불을 붙여 부서진 조각들 밑으로 조심스레 밀어넣고는 비틀대며 밖으로 나가버렸다. 엘러리는 미안한 마음에 멋쩍은 웃음을 지었다. 그는 몸을 구부리고 벽난로 안에서 불타는 그레모톤 영주의 초상화가 완전히 소각되기 전에 젓갈색으로 물든 캔버스의 샘플을 가까스로 꺼냈다. 그가 몸을 바로 세웠을 때 화실에는 베로우 박사 혼자 남아있었다. 베로우 박사가 갈라지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보르카, 보르카. 이번엔 엘러리가 중얼거렸다. 영국의 옛 속담이 정말인가 보군요. 그건 전혀 농담이 아니었어요. 당장 이걸 시험해 봐주시겠소, 베로우 박사. 베로우 박사가 나가자 엘러리는 혼자 있게 되었고, 그러자 집안은 놀라울 만큼 조용해졌다. 그는 그레모톤의 화실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그때 뭔가 생각나는 게 있었다. 어제까지도 화실 바닥에 놓여있던 뭔가가 보이지 않았다. 그는 그것을 생각해냈다. 그 자리에는 그레모톤의 끝이 뾰족한 팔레트 나이프가 있었던 것이다. 그는 북쪽에 온통 유리로 된 벽 쪽으로 다가가 열려있는 창문으로 고개를 내밀었다. 그때 그의 뒤에서 제프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는 아무 곳에도 없습니다. 아직도 보르카 씨를 찾고 있었소. 아주 현명하군요, 제프. 그냥 도망쳤나 봅니다. 차에도 없어졌지. 개만도 못한 놈. 그건 그렇다 치고 그 양반이 묵던 방을 좀 보여주시겠소. 뚱뚱한 사내는 영리해 보이는 눈을 껌뻑이며 털이 잔뜩 난 가슴을 극적대더니 엘러리를 2층과 같은 쪽 면에 있는 1층 방으로 안내했다. 그 방은 정막으로 윙윙대는 소리가 났다. 잠시 뒤 엘러리가 결론을 내렸다. 아니요. 보르카신 그냥 도망친 것이 아니오, 제프. 그의 물건들이 어질러지지 않은 채 그냥 있는 곳으로 보아 그는 없어진 그 순간까지 남아있으려는 의지가 있었어요. 하지만 신경은 몹시 날카로웠던 것 같군요. 여기 담배꽁초들을 봐요. 그는 보르카 씨의 방문을 살짝 닫고 밖으로 나가 그레모톤의 화실 북쪽 창 아래까지 터벅터벅 걸어갔다. 그곳엔 화단이 있었고 그곳 부드러운 옥토에는 펜지꽃이 화려하게 피어 있었다. 그러나 뭔가가 펜지꽃을 엉망으로 만들어놨다. 그레모톤의 화실 북쪽 창문 밑에는 제법 무게가 나가는 것이 떨어지기라도 한 듯 펜지가 부러지고 꺾어진 채 땅에 처박혀 있었다. 벽 쪽에 화단이 시작되는 곳에 2개의 깊게 패인 자국이 있었다. 그 자국은 평행으로 좁게 나 있었고 그 자국 맨 밑 부분에는 남자의 구두 발자국 같은 게 찍혀 있었다. 구두 발자국은 끝부분이 벽 쪽에서 바깥쪽으로 나 있었고 이상하게 양쪽 발끝이 마주 보듯 안쪽으로 모아져 있었다. 보르카 씨가 이렇게 생긴 구두를 신고 있었지. 엘러리가 혼자 중얼거렸다. 그는 가만히 서서 아랫입술을 빨았다. 펜지 꽃밭 너머에는 자갈을 깔아둔 산책로가 있었다. 움푹 패인 자리에서 산책로를 가로질러
사람 몸 크기에 불규칙적으로 제멋대로 난 희미한 자국이 있었다. 갑자기 제프가 하늘로 날고 싶은 사람처럼 양팔을 퍼덕거리더니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터벅터벅 걸어가 버렸다. 펄 앵거스와 에밀리 에임즈 양이 집을 돌아 그에게 서둘러 다가갔다. 여배우의 얼굴은 몹시 창백했다. 혹시 당신에게 도움이 될까 해서 왔어요. 에밀리에게 그 무서운 이야기를 듣고 엘러리가 멍한 얼굴로 물었다. 그레모톤 부인은 어떻습니까? 에임즈 양이 큰 소리로 대답했다. 이제야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마크는 덩치만 컸지. 아직도 멍청한 바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은 자기 성질을 죽이느라 곰처럼 방을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는 자신이 즐겨 말하던 그 농담 같은 이야기 때문에 고민에 빠져 있더라고요. 피야 피, 에밀리. 앵거스 양이 기운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에임스 양이 벌컥 화를 냈다. 미미는 완전히 기진맥진해 있어요. 마크는 바보야. 그건 터무니없는 이야기의 농담일 뿐인데. 엘러리가 말을 받았다. 죄송하지만 그건 아가씨 생각처럼 장난이 아닌 것 같군요. 그는 펜지 꽃밭을 가리켰다. 앵거스 양이 더듬대며 말했다. 저게... 앵거스 양은 자기 친구 쪽으로 뒷걸음질 치며 한 손으로 꽃밭에 난 희미한 자국을 가리켰다. 뭐죠? 엘러린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돌아서서 허리를 굽히고 산책로를 자세히 살피며 자국을 따라갔다. 에임즈 양은 입술을 축이며 2층 그레모톤 화실에 열려있는 창문에서부터 그 아래쪽 펜지 꽃밭에 뭔가 짓눌린 듯한 자국까지 자세히 살폈다. 여배우 펄 앵거스가 엘러리가 따라가고 있는 자국을 보며 신경질적으로 웃어댔다. 있잖아, 이건 마치... 질식할 듯한 목소리였다. 마치 누군가 사람을 끌고 간 자국 같아. 두 여자는 어린아이들처럼 손을 잡고 엘러리의 뒤를 따랐다. 불규칙한 자국은 갈짓자와 원을 그리며 정원을 가로질러 꼬불꼬불하게 나 있었다. 신발을 질질 끌고 갔는지 그 자국은 좁은 폭으로 나 있었고 수평을 이루며 패어 있었다. 자국이 낙엽과 나무 뿌리, 나뭇가지가 뒤섞인 숲속으로 들어가자 그들은 따라가기가 더 어려워졌다. 두 여자는 마치 몽유병 환자처럼 소리 없이 엘러리를 뒤따랐다. 오솔길을 따라가는 그들 뒤쪽에서 마크 그레모톤이 따라붙었다. 그는 튼튼한 무쇠 같은 다리로 그들을 뒤따랐다. 숲속은 몹시 더웠다. 그들의 코에서 땀방울이 떨어졌다. 그리고 잠시 뒤 감기 든 사람처럼 옷을 잔뜩 껴입은 미미가 남편의 뒤를 따랐다. 그러나 그레모토는 자기 아내에게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았다. 미미는 훌쩍대며 우느라 뒤로 처졌다. 작은 나무들이 더 심하게 엉켜 있는 곳에 이르자 자국은 추적하기에 훨씬 어려워졌다. 맨 앞에서 소리 없는 행렬을 인도하던 엘러리는 여러 곳을 지나쳐 썩은 통나무를 건너뛰었다. 그리고 어느 곳에 이르렀을 때 자국은 굉장히 넓고 두꺼운 손과 무릎으로 엎드려 기어가기에도 불가능할 정도의 뒤엉킨 등장미 속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잠깐 동안 엘러리는 자신이 쫓고 있는 단서를 사글이 놓쳐버린 듯 했다. 한순간 그의 눈이
이상하게 빛났고 그는 넓은 숲 옆으로 난 우회하는 길에서 다시 자국을 찾아냈다. 얼마 가지 않아 그는 멈춰섰다. 그를 뒤따르던 사람들 모두가 멈춰섰다. 그 발자국의 한 복판에 금으로 된 커프스 단추 하나가 떨어져 있었다. 알파벳 B자가 정교하게 새겨져 있었다. 앨러리는 그것을 주워들고 유심히 살피더니 그것을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그레모톤의 섬은 복판의 허리 근처가 잘록했다. 그 잘록한 부분은 아주 넓었고 발목까지 빠지는 둥근 바위가 깔린 위험한 곳으로 온통 돌투성이었다. 그리고 그 부분을 호수가 양쪽에서 에워싸고 있었다. 그곳에서 앨러리는 다시 자국을 놓쳤다. 그는 잠시 돌들을 살펴봤지만 그곳에서는 블러드 하운드에게나 희망을 걸 수 있을 뿐이었다. 그러자 그는 이상하리만치 관심 없다는 태도로 무슨 생각인가 하며 걸어갔다. 그때 펄 앵거스가 놀란 목소리로 부르짖었다. 어머나, 저것 봐요. 에임즈 양은 양쪽 팔로 미미가 쓰러지지 않게 붙잡고 있었다. 그레모토는 혼자 외따로 서서 무표정한 얼굴로 그들을 바라보고만 있었다. 앨러리는 앵거스 쪽으로 걸어갔다. 펄 앵거스는 잘록한 돌밭에 불쑥 튀어나온 부분에 위험하게 웅크리고 앉아 겁먹은 얼굴로 호수를 가리키고 있었다. 물이 얕게 고인 곳, 그곳 물속 모래 위에 팔이 닿을 만한 거리에 누군가 멀리 내던진 것이 분명한 그레모톤의 팔레트 나이프가 반짝이며 떨어져 있었다. 앨러리는 둥근 바위에 자리 잡고 앉아 담뱃불을 붙였다. 그는 팔레트 나이프를 주우려고도 하지 않았다. 호수의 물은 어젯밤에 드러났을 단서 전부를 이미 오래전에 씻어내 버렸던 것이다. 앵거스 양은 뚫어져라 호수를 쳐다보며 팔레트 나이프보다 더 큰 뭔가가 있는지 찾아내려 애썼다. 퀸! 멀리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앨러리가 소리쳤다. 여기입니다. 그는 지친 목소리로 몇 번을 크게 대답한 다음 다시 담배를 빨았다. 이어 누군가 숲을 헤치고 그들을 향해 정신없이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몇 분 뒤 그들을 향해 전력을 다해 달려오는 베로우 박사의 모습이 보였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퀸, 그건 분명히 피였소. 사람의 피. 그는 그레모톤을 보고 개면쩍은 듯 말을 멈췄다. 앨러리가 고개를 끄덕였다. 피라고요? 앵거스가 끔찍한 목소리로 같은 말을 하더니 덧붙였다. 그리고 보르카가 실종됐어요. 그리고 선생님은 이 무서운 발자국을 따라오다 보르카의 커프스 단추를 발견했고요. 앵거스 양은 부르르 몸을 떨었다. 그러자 에임즈 양이 낮은 소리로 말했다. 어젯밤 누군가 그 사람을 화실에서 찔러 죽인 거예요. 그리고 싸우는 도중에 그의 피가 영주의 초상화에 떨어진 거고요. 여배우 펄 앵거스가 간신히 들릴 정도의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그렇다면 누군가 그의 시체를 창밖으로 던졌거나 아니면 그가 싸우는 도중에 밖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누군지 몰라도 아래로 내려와 그 시체를 끌고 숲을 지나 여기 끔찍한 곳까지 와서 베로우 박사가 갈라지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쩌면 우리가 이 호수에서 그 시체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죠. 그레모톤이 느릿느릿 말했다. 우린 경찰을 불러야 합니다. 그의 말에 놀란 사람들이 앨러리를 쳐다봤다. 그러나 앨러리는 말없이 담배만 피고 앉아 있었다. 설마 당신은 이 살인 사건을
은폐하길 바라는 건 아니겠죠? 에임즈 양이 더듬대며 물었다. 갑자기 그레모톤이 자기 집 쪽으로 터벅터벅 걸어갔다. 아, 잠깐만요. 엘러리가 피던 담배를 호수로 던져 넣으며 말했다. 그레모톤이 멈춰섰다. 그러나 그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다. 그레모톤, 당신은 바보입니까? 무슨 뜻이요? 그레모톤이 여전히 돌아선 채 화난 목소리로 물었다. 엘러리가 말했다. 당신은 겉보기처럼 착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지금 아내와 옛날 아내 또는 친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살인광입니까? 그레모토는 그때서야 고개를 돌렸다. 그의 못생긴 얼굴이 빨갛게 물들어 있었다. 그래 좋아. 내가 그놈을 죽였어. 그가 큰 소리로 말했다. 안 돼, 마크. 안 돼요. 미미가 바위에서 반 정도 몸을 일으키며 울부짖었다. 엘러리가 말했다. 그렇게 감정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레모톤. 당신이 당신의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어린 아이라도 알 수 있는 일이니까요. 당신 자신이야 당연히 알고 있고 말입니다. 그레모톤은 털썩 바위에 주저앉았다. 엘러리가 여전히 동요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게 바로 당신의 성격이죠. 당신은 당신의 아내에 대해 믿어야 할지 아닐지도 몰랐지만 당신은 아내가 저질렀다고 생각되는 살인을 자신이 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놈은 분명히 내가 죽였소. 그레모톤이 침통한 목소리로 말했다. 누굴 죽였다는 겁니까, 그레모톤? 엘러리의 말에 모두가 그를 쳐다봤다. 그러자 미미가 고함치듯 말했다. 퀸 선생님, 아니에요. 이젠 소용없습니다, 그레모톤 부인. 처음부터 당신이 현명하게 당신 남편을 믿었더라면 이 일은 피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남편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 그 불쌍한 친구들은 그래서 존재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보루카는 베로 박사가 입을 열었다. 아, 네, 보루카요. 그래요. 우린 분명히 보루카에 대해 얘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린 여기 계신 이 아름다운 부인의 매력적인 등에 대해 먼저 얘기해야 합니다. 제 등이요? 미미가 가냘픈 목소리로 되물었다. 내 아내의 등이 어쨌다는 거요? 그레모톤이 소리쳤다. 거의 모든 것을 말해줄 수 있죠. 엘러리는 담배 한 대를 더 붙여 물고 빙그레 웃으며 말을 이었다. 담배 피우십니까? 담배가 몹시 피우고 싶으실 텐데 아시다시피 당신 아내의 등은 아름답기도 하지만 감동적이기까지 하답니다. 그레모톤. 전 이곳 나치토크에 일주일 넘게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귀중한 기회들을 통해 이곳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움이라는 게 그렇듯 그것들은 세상에 알려지게 마련이죠. 그리고 사실 그레모톤 부인이 내게 직접 말하기를 자신이 입을 옷을 당신이 자랑스레 골라준다고 했습니다. 물론 당신 아내의 등을 항상 내놓게 하기 위해서였겠죠. 에임즈 양이 숨 넘어가는 소리를 냈고 미미는 아픈 얼굴을 하고 있었다. 엘러리는 느릿느릿 말을 이었다. 오늘 아침 그레모톤 부인은 갑자기 온몸을 감싸는 두꺼운 의상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그 위엔 길다란 코트까지 걸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당신 그림의 모델이 되지 않겠다고까지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리고 있는 벽화의 주제는 당신 부인의 아름다운 맨 등입니다. 우선 이런 사실은 뒤로 미루고 오늘은 너무도 더운 날입니다. 둘째, 어젯밤 늦은 시간까지도
저는 당신 부인의 맨등을 봤습니다. 평소처럼 그 아름다운 모습을 말입니다. 셋째, 당신 부인은 갑자기 아무런 설명도 없이 당신의 의욕적인 예술 사업에 필요한 자신의 아름다움에서 나오는 영감을 당신에게 주기를 거부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인은 갑자기 자신의 등을 가리고 나타나 당신 그림의 모델이 되기를 거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레모톤이 미간을 찌푸리며 자기 아내를 쳐다봤다. 엘러린 부드럽게 말을 이었다. 제가 말해볼까요, 그레모톤 부인? 당신은 분명히 당신의 등을 감추려 했던 것입니다. 어젯밤 제가 그 자리를 떠난 시간에서 오늘 아침 식사 시간 사이에 당신의 등을 감추게 만든 어떤 일이 일어난 거죠. 어젯밤 당신 등에는 당신 남편이 봐서는 안 될 평소처럼 남편의 모델이 된다면 남편이 보게 될 뭔가가 생겼기 때문이죠. 맞습니까? 미미 그레모톤이 입술을 움찔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레모톤과 나머지 사람들은 어리둥절한 얼굴로 엘러리를 쳐다봤다. 엘러린 미소를 지었다. 물론 제 말이 맞을 겁니다, 부인. 그래서 저는 혼자 생각해 봤죠. 어젯밤 당신 등에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혹시 무슨 단서가 없을까? 물론 있었죠. 그레모톤의 제4대 영주의 초상화가 말입니다. 초상화요? 에임지 양이 코를 찡그리며 되물었다. 다시 엘러리가 말했다. 어젯밤 그레모톤의 제4대 영주의 가슴에서는 피가 흘렀습니다. 대단한 얘기죠. 저는 화실에 당신을 남겨두고 갔고 영주께서 피를 흘리셨고 그리고 오늘 아침 당신은 등을 가리고 나타났습니다. 분명히 제가 잘못된 말을 하는 건 아니겠죠. 피 흘리는 초상화는 못된 장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용서하십시오. 초자연적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쨌든 피였습니다. 사람의 피. 베로우 박사께서 입증해 주셨죠. 그런데 사람의 피가 흘렀다면 상처가 났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누구의 상처일까요? 그레모톤 영주의 상처라고요. 피는 그냥 피일 뿐입니다. 그리고 캔버스에는 절대로 상처가 날 수 없습니다. 그건 당신의 피입니다, 그레모톤 부인. 그리고 분명히 당신이 상처를 입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왜 등을 내놓기를 꺼려 했겠습니까? 맙소사, 미미, 여보. 그레모톤의 탄성이었다. 미미가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레모톤은 그 못생긴 얼굴을 자기의 두 손에 파묻었다. 엘러리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재구성해 보는 것은 쉬웠습니다. 화실에는 격투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물론 팔레트 나이프로 공격을 받았습니다. 우린 버려진 나이프를 발견했습니다. 당신은 영주의 초상화에 등이 닿았고 등의 상처에선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실물 크기인 그레모톤 영주의 초상화는 바닥에 똑바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당신 등의 상처는 그 무시무시하게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처럼 그레모톤 영주의 가슴에 정확하게 가 닿았던 것입니다. 당신은 기절을 했고 내가 화실을 나갈 때 밖에 제프가 있었으니까 분명히 당신은 보르카가 싸우는 소리를 듣고 달려왔겠죠. 당신을 발견해 방으로 옮기고 당신 상처를 치료한 다음 충성스러운 신하처럼 입을 다물어 줬겠죠.
물론 당신의 부탁으로 말입니다. 미미가 흐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미미, 그레모톤이 자기 아내 쪽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보루카는 도대체 이해가 가질 않는군요. 베로 박사가 중얼거렸다. 엘러린 담뱃재를 털었다. 상상력이란 정말 멋진 거죠. 그는 씩 웃으며 말을 이었다. 보루카의 실종, 충분한 살인 동기, 숲속으로 난 사람 몸 크기의 흔적, 그리고 살인. 이만큼 비논리적이며 인간적인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전 보루카가 공격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그가 그레모톤 부인에게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는 소리를 제가 직접 들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는 질투심과 좌절된 열정으로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보루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창문 하나가 열려 있었죠. 어젯밤 제가 봤을 때 그 창문은 분명히 닫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열려 있습니다. 그 창문 아래쪽 펜지 꽃밭에는 사람이 떨어진 평평한 자국, 발이 닿은 것이 분명해 보이는 2개의 움푹 패인 자국이 나 있었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당황한 겁쟁이는 아마 자기가 살인을 했다고 생각했겠죠. 그는 제프가 달려오는 소리를 듣고 그레모톤의 화실 창문으로라도 뛰어내려야 한다는 충동을 느꼈겠죠. 그래서 2층에서 뛰어내린 겁니다. 앵거스 양이 얼굴을 찌푸리며 물었다. 하지만 그가 뛰어내렸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제프가 그를 잡아 죽인 다음 시체를 밖으로 내던져 끌고 간 게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요. 엘러리가 빙그레 웃었다. 알 수 있죠. 이 자국은 숲을 지나 꽤 먼 곳까지 나 있습니다. 아까 보셨겠지만 이 자국은 배를 땅에 대고 기어가지 않는 이상 빠져나갈 수 없는 빽빽한 장미 덤불 밑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국은 그곳을 통과했습니다. 그렇죠. 만약 보루카가 죽었다고 생각한다면 누군가 그의 시체를 끌고 갔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가시 덤불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사실 그렇게 할 필요도 없죠. 살인범이 시체를 끌고 그곳으로 기어가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옆으로 돌아가는 것이 훨씬 쉬울 테니까 말입니다. 엘러리는 몸을 일으키고 바위가 있는 지역 쪽으로 걸어갔다. 그렇기 때문에 보루카는 분명히 누가 끌고 간 것이 아니라 혼자서 기어간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살아 있었으며 살인은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천천히 그의 뒤를 따랐다. 그레모토는 겸허한 얼굴로 고개를 떨어뜨린 채 팔을 미미에게 두르고 있었다. 베로 박사가 물었다. 그렇다면 그는 그 먼 거리를 왜 기어갔을까요? 남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라면 숲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숲으로 들어가서는 더구나 그때는 밤인데 그럴 필요가... 엘러리가 그의 말을 받았다. 분명히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기어갔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그렇게 해야만 했던 거죠. 그는 2층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당연히 발이 먼저 땅에 닿았겠죠. 하지만 펜지 꽃밭에 나 있는 발끝이 안쪽으로 모아진 발자국으로 보아 그의 발은 땅에 닿는 순간 안쪽으로 꺾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의 양쪽 발목이 부러졌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가 걸음을 멈추자 다들 멈춰섰다. 엘러리는 사람들을 섬의 동쪽으로 나 있는 오솔길 맨 끝으로 이끌고 갔던 것이다.
그들은 나무 사이로 황폐한 오두막을 볼 수 있었다. 한쪽 발로 땅을 밀며 기어간 흔적이 아니라 구두 두 쪽이 평행으로 질질 끌린 흔적이 있기 때문에 발 두 쪽이 다 부러졌다고 봐야죠. 양 다리가 부러진 사람은 수영도 할 수 없지만 발이 지렛대 역할을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노도 저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섬에는 모터보트도 다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그가 아직 이 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레모톤이 사냥개처럼 목젖을 울렸다. 다시 엘러리가 말했다. 오늘 아침 제프가 보르카 씨를 찾지 못한 것으로 보아 그는 분명 저 오두막 안에 피신해 있을 것입니다. 엘러리는 그레모톤의 잿빛 눈동자를 들여다보며 말을 이었다. 그 인간은 저 안에서 12시간도 넘게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 자신이 살인자라는 생각을 하며 자신이 받게 될 엄청난 죄의 대가를 기다리며 말입니다. 전 그가 이제 충분히 벌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레모톤? 그레모톤은 눈만 껌뻑이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잠시 뒤 그가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미미. 여자가 그를 올려다보며 그의 팔을 잡았다. 그는 미미를 조심스레 돌려 세우더니 섬의 서쪽 끝머리를 향해 걸어갔다. 호수 앞쪽에 제프가 배를 타고 주의 깊은 부처처럼 앉아 있었다. 엘러리가 두 여자를 보며 부드럽게 말했다. 두 분도 돌아가시는 게 좋겠군요. 그는 조각배에 앉은 제프를 보고 손을 흔들었다. 베로 박사와 저는 성가시지만 마무리해야 할 일이 있어서요.